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다. 자, 어저께 밤늦게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사실은 언론인들도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아마 특검이 무기징역을 구형을 할 것 같다 하는 얘기가 쫙 퍼져 있지 않았습니까? 네, 사형을 구형할 거로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뭐 그럴 거라고 네. 생각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하청 수사기관과 마찬가지고 지금 3대 특검이 전부 네. 그리고 뭐 선고도 아니고 구형하는데 뭐 자기들이 뭐 큰 부담 느낄 것도 네. 없고 어차피 자기들의 그 뭐 자기들이 부여받은 그 뭐 소명 네. 그거는 이제 뭐 그거일 거라고 저는 생각했을 것 같고 예. 그래서 뭐 구형은 사형일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했고 다만 이게 1년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네. 그때 이제 비상계엄이라는 것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다들 그랬지만 이렇게 이제 만나서 이제 얘기들 해보면 보통 일반적인 평균적인 그 시민들의 상식적인 그건 그랬던 것 같아요. 계엄 잘못된 거지. 내란은 아니지. 네. 이런 게 뜬 것 같아요.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킬 수 있어? 네. 그게 폭동이 일어난 건가? 네. 국회 표결은 다 했는데 그런데 그 1년 동안에 민주당의 그 도그마 속에서 그냥 내란으로 그냥 딱지가 붙여지고 사형은 당연하다 뭐 이렇게 네. 돼버린 것 이것은 전 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저는 네. 그런 생각합니다. 이 내란 구형 논리가 있는데 그 논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인 사무총장은 사형이 구형될 것이다 예상하셨습니까? 사실 원하든 원치 않든 네. 정치적 재판이 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정치적 재판을 지금 주도하는 것이 특검이라서 네. 특검에서 구형을 사형으로 할 것은 뭐 예상한 바 있죠. 단지 이제 법원에서 이 사형을 그대로 받아들일 거냐의 문제인 네. 것 같은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를 했을 때 뭐 인명살상 내지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법원이 분명히 달리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이 계엄으로 이르는 과정에서 민주당 그리고 국회의 책임을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까지 사실 감안을 하고 구형을 한 것인가라고 판단했을 땐 저 의문이 들어요. 그렇죠. 그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이제부터 이제 따져 볼 텐데 참 왜냐하면 어제 우리가 예상을 빗나갔다고 하는 이유가 네. 사실은 이 비슷한 건 해서 검찰의 구형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특검의 구형이 이제 그 전에는 뭐냐면 이 선고까지 이르는 실효성을 고려를 한다. 그래서 무대뽀로 그냥 구형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1990년대 말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사형 집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 인권 기구도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된 국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30년 가까이 사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은 구태여 뭐 이걸 나중에 재판에서 뭐 다운그레이드 되는 걸 예상하고 구형하기보다는 실효성을 살리는 쪽으로 간다면 무기징역이 아니냐. 선택지라는 게 워낙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무기 금고는 제외를 했다고 하니 뭐 들리는 말로는 그 서울 고검에서 마지막에 이제 그 내란 특검이 회의를 했는데 6시간이나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무기징역 쪽으로 의견은 모아졌다가 마지막 순간에 뭐 조은석 특검이 그걸 틀었다 뭐 이런 얘기도 일부 나오긴 해요. 확인은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예상을 빗나갔다 하는데 아무튼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형을 구형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어떤 구형의 실효성 그거보다는 정치적인 효과 네. 뭐 이런 또는 보여주기 뭐 그런 차원 네.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 어제가 대단한 날이었던 게 정강훈 목사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이 구형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그 내란과 관련해서 이것은 내란 자백이다라고 정말 계엄 이후에 최초로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내란 자백 막 이런 단어를 처음 썼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또 당 윤리위원회 제명당했죠. 제명 결정이 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강훈, 한동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운명적으로 이 분들이 정말 운명이 어저께 굉장히 많이 바뀌는 그런 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 어제 저녁에 사실은 또 어제 저녁 오늘 아침에 잇따라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일본 총리랑 만나갖고 뭐 드럼치고. 환담하고 드럼 치고 뭐 서로 맞이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운명적인 날이로구나라는 느낌을 참 많이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참 그 오늘 아침에는 네.
어떤 역사의 비정함이라고 할까요? 네. 도화 각 신문을 보면은 일면에 2장의 사진이 실렸는데 한 사람은 이재명과 다카이치가 네. 드럼을 치고 있는 장면이 예. 있었고 이제 그 맞은편에 윤석열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 이제 게재가 됐습니다. 네. 근데 그게 불과 1년 사이에 뒤바뀌어 버린 장면일 그렇습니다. 수가 있는 건데 예. 그 장면을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칼라 사진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흑백 사진으로 쓴 신문들이 많더군요. 흑백 사진을 쓸 때는 되게 뭐 고려를 한 측면이 있는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측면 뭐 이런 그런 착시 효과까지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은 일본 총리를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고 드럼을 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왼쪽 가슴에 수형 번호를 붙인 채 사형 구형을 듣고 있는 모습. 아 이거 대비되는 걸 보면서 성공한 쿠데타는 혁명이고 실패한 쿠데타는 반역이라고 한다더니 지금 이런 세태가 또 우리는 목격하게 된다. 이런 착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제 커뮤니티에서 막 이렇게 화제가 됐었던 한 장의 사진이 있는데 다카이치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이 드럼 스틱을 들고 기뻐하는 그 장면 속에서 속보 자막이 뜨는 거예요. 아. 윤석열 대통령 구형. 이 되게 뭐랄까요? 지난 정권과 이재명 대통령 정권의 아주 대비되는 모습 그렇습니다. 그리고 뭔가 역사의 어떤 교체, 역사의 어떤 전환이라는 것이 그 한 장면에 들어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네요. 씁쓸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저는 우선 그 이재명 대통령 그런 일을 하기 전에 네. 과거에 반일 선동 했었던 거 그런 거는 좀 사과라도 하든지 그러고서 이제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오늘 아침에 참 이렇게 좀 마음이 진짜 무겁더라고요. 네. 이런 그 뉴스들을 이제 접하면서 그렇죠. 오늘은 또 방송에 나가서 무슨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오늘 9.9 이제 신년 인사회가 있습니다. 가면 이제 예. 많은 주민들이 만나게 되고 우리 당원들도 또 많이 오시고 할 텐데 네. 그분들은 또 무슨 말씀하시고 얼마나 또 걱정을 하실 것이며 네. 당장 이제 우리 6월 지방선거는 5개월여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당의 상황에서 선거는 또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 뭐 굉장히 이제 막 머리가 복잡했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역사를 긴 안목으로 본다면 불과 1년 전과 지금 엄청난 상황이 변했고 또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고 근데 1년 뒤에 보면 또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뭐 얼마나 또 많은 변화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좀 긴 안목에서 네.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가자. 그리고 근데 우리가 각자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어저께 이제 그러면 왜 특검은 사형을 구형을 했는가? 요 부분이 그럼 정말로 특검이 이게 논리적인 구성을 잘 쌓았는가? 특검이 정말로 실증적인 어떤 그 주장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았으면 좋겠는데 어저께 워낙 이제 긴 시간 또 이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에 특검이 사형을 구형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가장 뭐 궁금한 이런 대목일 텐데 그 영상을 한번 보신 다음에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많은 국민이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가짜 뉴스로 취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노태우 세력 단죄의 역사가 있음에도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내란을 획책한 피고인을 비롯한 공직 엘리트들의 행태를 통해 국민은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금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함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형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정숙해 주세요. 예. 네. 어떤 표정이라고 읽으셨어요? 네, 살짝 그 뭐랄까 헛웃음 또는 어떻게 보면 좀 비웃는 장면 같기도 하고요. 허탈한 웃음일까요?
예상하고 있었다는 웃음일까요?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 피고인 윤석열이 네. 이제 그 검찰 특검 쪽 그다음에 재판장 쪽을 눈길 한번 줬다가 방청석을 바라보는 네. 그런 장면까지 볼 수 있었네요. 네. 저는 근데 진짜 제가 저 주의가 산만한지 박억수 특검보가 저 읽은 거 맞죠? 네. 네, 네. 저분이 발음이 별로 안 좋아갖고 엘리트 드르 행태를 막 이런 아니, 왜 저분은 저렇게 정 발음을 못 하시나 하는 진짜 주의가 산만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 대목에서 저도 살짝 반성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나는 저희가 이 나라의 엘리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이 보수가 이렇게 파탄날 때까지 엘리트 집단에 속하는 일원으로서 저는 제 본분을 다했나 뭐 이런 생각도 사실 살짝 좀 들더라고. 마음이 짠해요. 아, 그 부국장님이 네. 그렇게 저 스스로 반성하셨다고요? 네. 뭐 그렇게까지 하실 일은 너 아닌 그렇게 것 중요한 사람 아니에요? 아니요. 그 할 일을 제대로 잘 하셨고 네. 그걸 우리가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어저께 이제 이 문장들 이 원문이 워낙 길잖아요. 네, 네. 그래갖고 이제 몇 군데 좀 이 쳐갖고 왔는데 빨간 펜으로 좀 쳐봤는데 이 논리 구성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고인 윤석열이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하여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할 목적으로 뭐 이런 식의 분위기를 조성을 하다가 북한 도발이나 이런 게 실패를 해서 결국 계엄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사건은 단순한 권한 남용이나 위법한 국정 운영의 차원을 넘어서 장기 집권을 위해 헌법이 설계한 국가 작동 구조를 무력화하고 군사력과 경찰력에 의해 국가 권력과 통치 구조를 재편하려 한 내란 범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친위 쿠데타의 목적은 예외 없이 독재와 집권 연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이에 동참하거나 묵인한 그들이야말로 국가의 뭐 헌정 질서를 파괴한 이런 반국가 활동에 동조한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해서 아주 여러 군데에서 장기 집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거를 어떻게 보셨어요? 반면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 전 대통령 측에 이제 반박은 이제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네, 네. 특검은 기본적으로 이 범행의 목적 자체를 장기 집권이다라고 상정하고 있다는 느낌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 좀 논리적 비약이죠. 네. 어느 구석에도 장기 독재를 하려고 했었던 그런 어떤 뭐 정황이나 좀 뭐 그런 그 진술이나 뭐 그런 것들은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을 갑자기 이제 장기 독재를 하려고 했다라고 끌어다 이제 갖다 붙이는 그냥 심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정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무리하게 내란으로 이제 연결을 하려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나온 그런 그 논리가 아닌가 싶고요. 장기 독재라는 말은 가령 박정희 대통령 시대 또는 전두환 대통령 그걸 자꾸 연상시키려고 일부러 갖다 붙인 말인가요? 아니 근데 전두환 전 대통령조차도 장기 독재를 하진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단임제 하고서 한 번 하고서 이제 끝난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노태우 전 대통령은 역시 직선제를 통해서 어쨌건 이제 당선이 됐거든요. 네. 그것은 헌법적인 정통성이 있는 거고 사실 네. 노태우 전 대통령은. 근데 이걸 전두환 노태우랑 동렬에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 독재를 거의 다 갖다 붙이는 것은 왜냐하면 예. 이제 구형을 할 때 네. 전두환 노태우보다 더 단죄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썼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연상 작용을 자꾸 하려고 했던 것이 그러니까 아닌가라고 추정해 봅니다. 그런 부분이 저는 좀 무리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비상계엄은 명백히 잘못한 것이고 헌법 위반이고 헌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다만 이게 형법상 내란이냐 이것은 12월 재작년 12월 4일부터 바로 민주당이 그냥 그때부터 바로 선고를 버렸던 거고 그러고서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는 건데 전두환 노태우 12.12와 이것을 비교하면 이때는 그냥 현직 군인들이었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병력을 동원해 가지고 결국 이제 권력을 자신들이 이제 잡은 거고 이것은 현직 대통령이고 그리고 실제 사실 병력 동원도 했다고 얘기하기 민망한 정도의 수준이고 또 이제 2시간여 정도 했었던 건데 대법원의 판례에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의 판례에 폭동이라는 것의 개념을 어느 정도의 기간은 일정 기간 정도는 그
그 통치 질서 이런 것들을 기존의 질서를 무력화하고 그 기간이 일정 기간이 지속돼야 폭동이라고 한다라는 대부분의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것을 내란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건 진짜 법칙의 법리를 잘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사형 구형 이렇게까지 하고 장기 독재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매우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구형 논리의 비약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정치적 엘리트 내지는 뭐 장기 독재와 같은 정치적 수사가 들어가는 걸 보니까 확실히 정치적 재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 제가 좀 눈여겨본 것은 박옥수 특검보가 구형을 낭독한 거. 왜 조은석 특검이 안 하고 박옥수가 네. 했을까? 그것도 좀 웃기거든요. 드루킹 특검 때도 허위범 특검이 직접 구형 낭독했습니다. 역대 특검이 마지막 구형할 때는 특검 보호가 아니라 다른 부장검사가 아니라 직접 특검이 대표 특검이 구형 낭독하거든요. 이런 사형을 구형할 때 어느 정도의 법 감정을 고려하고 정치적 재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본인이 전면에 안 나서고 박옥수 특검보를 통해서 대신 낭독하게 한 것은 아니냐라는 의심을 가게 하는 거고 사실 이 계엄 재판들을 쭉 보면 뭐 메시지 계엄이라고 하면서 사실 되게 치밀하지 않은 계엄이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계획적이지 않고 치밀하지 않고 치밀이란 말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네. 계속 하시죠. 좀, 네, 좀 이렇게 좀 즉흥적인 계엄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떤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 그런 계엄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다가 장기 독재 내지는 뭔가 이런 이상한 논리들이 좀 붙어 있는 걸 보니까 특검 측도 사실은 논리가 조금 부실하고 그렇다고 해서 계엄에 대해서 정당화하지도 못하는 좀 이상한 재판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 내용을 보면은 요 장기 특히 이제 피고인들 개별 양형 사유 이 란에 보면 1번 윤석열이라고 써 있는 요 페이지에 보면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정치적 상황이 전개된 2024년 12월 무렵보다 훨씬 이전인 2023년 10월부터 사법권과 입법권을 장악하여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하여 왔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실제 실행된 행태와 준비 과정, 당일 교부된 각종 문건에 비춰볼 때 비상계엄하에서 실행되었거나 지시대로 실행될 경우 그 행위들은 필연적으로 헌법 개정을 통한 권력의 독점과 유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조치들에 해당합니다라고 해서 아니 당신 헌법 개정에서 장기 독재하려고 했잖아라고 지금 논리를 지금 쌓아가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부분부터는 국내 네. 관심법 비슷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국외 관심법으로 내가 네 마음을 읽어보는데 너 장기 독재하려고 했네라고 지금 그다음 얘기를 개헌하려고 하고 그랬지. 맞아요. 그러고 가장 웃긴 게 방금 이기인 사무총장은 친밀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피고인은 2024년 8월경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할 무렵 제기된 계엄 의혹에 대하여 대통령실과 피고인 김용현의 입을 통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의혹을 일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피고인은 권력의 독점과 유지라는 사욕을 위해 이 사건 비상계엄을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모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약간 빵 터졌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황당한 소설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정말 윤석열 대통령 측에 동의합니다. 이 계엄이 치밀했다고요? 아니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계엄이 치밀하게 모의하고 준비가 그런 되었다고요? 부분이 네. 이제 스스로가 형용 모순이 있는 것이 네. 계엄을 자꾸만 사전 모의했다고 이제 몰아가는데 네. 그러면 계엄을 즉흥적으로 해야 돼? 12월 2일 날 저녁 때 결심하고 12월 3일 날 발표하는 그렇게 해야 돼? 아니 한 달 전에 결심하고 그다음에 그 핵심 그 관련자들하고 상의하고 준비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건가? 계엄은 어떻게 해야 돼? 우리나라 헌법 77조는 병력으로서 국가 비상사태에 대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거기 병력으로서 돼 있게 됐거든요. 그런데 마치 특검의 그 내용을 보면은 군이 움직이는 것이 마치 대단히 반헌법적인 요소인 것처럼 돼 있는데 우리 헌법은 비상계엄을 하려면 병력을 동원하라고 명시를 해놓고 있어요. 병력이 동원 안 되면 비상계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병력은 그러면 경찰일 것이냐. 아니 경찰이라면 계엄사령관을 경찰청장이 해야죠. 왜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합니까? 그건 군병력을 뜻해요. 맞아요. 그리고 계엄과가 있어요. 우리 합참에 계엄과 내규에 따르면 동원할 수 있는 군 병력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 병력 규모가 6개 사단을 병력을 동원한다. 뭐 총 규모가 10만 명 이내로 한다. 이런 규절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런 내용들은 이제 아무도 얘기하지 않죠. 흘러간 얘기가 되어버려 가지고 이제는 뭐 내란 우두머리인가를 자기네들은 들여다봤다. 이렇게 이제 특검은 논리를 딱 뛰어넘는데 내란의 우두머리이냐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란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법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란이면 대통령은 자동으로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건 그렇죠. 우두머리이냐 아니냐를 따질 필요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따지는 건 계엄이 내란이냐 이 여부 아까 호 대변인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이걸 딱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몇몇 신문은 그냥 내란 재판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내란 재판이라는 말은 그걸 뛰어넘는 이제 용어 붙임인데 지금 특검도 내란이라는 건 기정사실한 듯한 그런 구형을 하면서 이게 우두머리냐 여부를 따진다. 그러면 대통령이 우두머리 아니면 국방장관이 우두머리일까? 이제 이런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거죠. 지금 특검에서는 여기 구형을 하면서 2023년 10월부터 준비를 해왔다라고 이제 시점 자체도 장기간 이제 준비를 해왔다라고 이제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치밀한 계엄이었다고 하면 예. 뭐 계엄 선포 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방 가서 김장을 하고 있었을 것이며 추경호 대표도 전화 몇 통 1분 2분 받아가지고 그걸로 내란으로 역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장기 집권을 포석으로도 내란이었다, 그러니까 계엄이었다면 사실 집권 여당과 내밀하게 뭔가 계획을 짜거나 하는 게 자연스러울 텐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거기다가 18명의 의원들이 계엄의제 표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뒤 정황과 이 종으로 행으로 봐도 치밀하지 못했다라는 계엄을 주제로 이 논리를 펼쳤으면 그래 민주화 이후의 계엄이었으니까 또 반성도 안 하니까 사형 구형이 맞지라고 뭔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고 뭔가 너무 나가서 이 어떤 계엄에 대해서 이런저런 사족을 붙여버리니까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작년에 이미 국회에서 사형시켜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을 이제 그 막 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건에 가까운 그런 말들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 특검의 지금 이 구형은 그냥 그 민주당의 뭐 성명 논평 뭐 그대로 이제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건 그 법조인들이 아니라 그 정당인들이 하는 그런 그 논리의 구성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 비상계엄이 정당하냐 부당하냐를 다툴 때 법조인이라면 이게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할 수 있는 건데 그 비상계엄의 요건에 해당하느냐 이걸 첫째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내란이라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건데 국헌문란 저는 이 부분은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국헌문란은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을 무력화하려는 것이 이제 국헌문란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헌법과 비상계엄법에는 입법부 국회에 대해서는 건드릴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권능을 무력화하려고 했었던 시도는 있었던 것으로 저는 보인단 말입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은 있었다 치면 근데 폭동이라는 행위가 같이 있었어야 돼. 두 가지가 다 만족해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이것이 그 폭동에 해당하는지 법조인이라면 그 법리를 가지고서 이루어지는 게 그 재판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재판은 처음부터 그냥 이건 내란이다라고 규정을 해버리고 그리고 그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꾸 이런 그 논리의 비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근데 실제로 민주당은 탄핵 소추할 때 탄핵 소추 해놓은 다음에 내란은 다 빼버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 부분은 빼고서 판결을 했죠. 그다음에 내란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내란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3번인가가 나왔는데 전부 그게 그 뭐 명칭이라든가 이런 거에 들어갔을 뿐이지 실제 행위들을 규정하는 내란이란 말은 쓰지 못했어요. 본인들이 수사 그 발표문에서. 근데 실제 재판은 이렇게 내란은 기정사실화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건 법조인들의 자세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경문 같은 느낌들이 이제 드는 거죠.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네, 내란 특검이 됐든 내란 특검 할아버지가 됐든 법률에 기반해서 구형도 하고 나중에 선고도 하게 될 터인데 2월 19일 날 이제 설 연휴가 끝나면 선고가 있다고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엄과 내란에 관련된 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헌법,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계엄법. 형법, 그리고 계엄법이 있습니다. 이 3가지 법을 뜯어보면 어느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지? 헌법 77조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개헌법 2조 2항에 나와 있어요. 개헌법 2조 2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사법과 행정의 기능이 현저히 곤란할 때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입법 폭주, 탄핵 폭주, 예산 삭감 이것을 대통령이 사회 질서가 교란됐다고 보느냐. 그것이 행정 기능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느냐. 여부의 판단을 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것에 의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그걸 과연 이제 지금 와서 이걸 내란이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을 것이냐.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이제 국헌문란이라고 돼 있는데 국헌문란은 형법 91조에 헷갈릴까 봐 또 국헌문란이란 이런 것이라고 딱 규정해 놨어요. 아까 호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기관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이라고 한다. 그러면 2024년 12월 3일 밤의 상황은 어디가 헌법기관이냐.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예요. 그렇다면 국회는 어쨌든 계엄 해제 의결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시도한 것을 단죄를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국회의 의결을 끝까지 못하게 막은 것을 단죄를 해야 될 것이냐. 그런데 몇 시간 사이에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국회는 기능을 제대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선관위는 들어가서 서버 사진 찍고 나온 게 전부예요. 그러면 선관위의 기능이 피해를 받느냐? 그것도 없어요. 그러면 국헌문란에 해당될 것이냐? 이 부분도 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그 여부는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직위원 재판부가 판단을 해야겠지요. 그러나 이 지금 특검이 내놓은 그 이 구형 논리를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뛰어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논고문에서는 주로 그래서 포고문에서 포고령에서 위반된 부분들 처단한다. 네, 뭐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강하게 이제 문제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포고령이 내려지기는 했는데 작동하지는 않았다 하는 점들이 있는 거고 아니면은 국회 정문에 군인들이 서 있던 것만으로도 국회 군인들이 들어간 것만으로도 이게 훼손됐다고 볼 수 있느냐 이런 이제 해석의 여지들은 충분히 또 남아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바로 예. 그 부분인데요. 예. 지금 이제 지나간 얘기니까 참 뭐 죽은 자식 뭐 만진다고 쓸데없는 얘기 같지만 재판이 다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을 드린다면 포고령의 법적 지위는 어디까지인가? 포고령은 법률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 건가? 아니면 그 하위 개념인가? 이런 게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 포고령 이 특히 계엄사령관은 우리나라 계엄법에 따르면 구조입니다. 특별 조치권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도 특별 조치권을 보장하고 있어요. 특별 조치권 5글자가 헌법에 쓰여 있습니다. 바로 헌법 77조에. 그러면 특별 조치권은 뭐냐? 거기에 체포, 구금, 압수수색, 언론, 출판, 자유, 결사, 집회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 조치를 취한다고 돼 있어요. 그걸 못하게 막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냥 뭐 시도하면 이거 다 잘못되어 있다. 그런데 계엄법에 보면 어떤 경우에도 국회의원 몸에 손은 못 대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복잡한 내용들을 따지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서 저 같은 사람은 참 납득 불가적 요소가 많습니다.